이번 주에는 G7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독일의 총리와 프랑스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따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G7 회의에서는 러시아 2위 수출품인 금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범위도 새롭게 설정되곤 있지만 이 전쟁이 겨울까지 간다면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암암리에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키신저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키신저안은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내어주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방안인데요. 물론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결정에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비슷한 도발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삼켜도 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G7 회담에서는 확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나토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적인가 봐요. 이수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잖아. 그리고 자랐잖아.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런 것도 잘 몰라. 아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류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본분이었어. 일이었단 말이지. 그나마 지금까지는 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대형 전쟁을 막았었지만 자꾸 푸틴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게 되면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는 전쟁 위험이 커지는 것,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푸틴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지 싶다가도 괜히 더 자극했다가 전쟁만 더 커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무서워요. 그렇지, 무섭지. 아무튼 뭐 유럽에서도 전쟁이 사라진 게 유로존을 만들고 나서부터니까 커다란 전쟁이 사라진 지는 고작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또 강대국끼리의 대규모 전쟁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도 이제 고작 한 70여 년 정도가 지났을 그렇지. 뿐이죠.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늘 있어 왔지만 지금은 핵에 의해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 뿐이죠. 과거 아버지가 유대인들의 건국할 당시의 스토리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건국의 시기와 맞춰서 정말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핵 설계도가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입수하게 됐다는 거야.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핵 설계도를 입수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핵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덕에 그 당시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 그때 만약에 어떤 강대국 하나라도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반대했더라면 그 핵 설계도를 받지 못했을 거고, 그럼 강대국에 대열해서 이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균형을 중시하는 유대인 아버지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만약에 그 많은 강대국 중에서 단 하나만 핵을 가졌더라면 인류는 지금처럼 공정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했듯이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을 거고 이미 지구는 하나의 나라의 지배계급이랑 노예계급으로 나뉘었었겠죠. 인간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렇게 동시에 핵을 만들 수가 없잖아.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핵 설계도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지. 자기네들은 나라를 얻은 거지. 지금도 이수 알지? 상임이사국이라고 알지? 상임이사국들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그건 이제 부결되잖아.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핵을 넘겨주지 않았고 누군가가 반대했더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없었던 거지. 모든 강대국들이 찬성함으로써 정말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땅덩어리에 자기 나라를 그제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거고, 또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진짜 G7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야. 유발 하라리 교수의 팍스 아토미카, 그러니까 핵 옥질이요. 핵 평화의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거지. 나는 그냥 간단히만 생각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거라고 그치. 생각을 했거든. 성질대로 그냥. 그치. 왜냐면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핵. 그럼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핵. 이러면 되니까 그렇지. 오히려 더 위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2차 대전 이후로 강대국끼리의 전면전이 진짜로 없었으니까 핵이 어느 정도 전쟁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한 독리를 가지고 있는 코브라 수컷끼리는 아무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일지라도
절대로 물지 않는다는 거 이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대신 서로의 머리를 누르는 쪽이 이기는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하거든요.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핵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2015년도 저서 사피엔스를 보면 그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게 된 이유가 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도 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얻는 이익이 과거엔 막대했는데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전쟁은 정말 참혹했지. 몽고가 세상을 제패할 때도 정말 수레바퀴보다 큰 남자는 철퇴로 그냥 치거나 때려서 죽이지 않으면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죽이거나 몰살시켰단 말이야 거의.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 뭐 전장마다 종군 기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참혹한 현장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 지금은 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전쟁에도 일정한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정한 룰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지 화학 약품 같은 거를 써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되는 거죠. 바로 왕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으면, 다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커지게 돼 있어. 왜냐면 이 인간이라는 게 그래. 자기 스스로 인정한 정부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딱 와서 나 오늘부터 네 주인 할게 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총깔이 두려워서 뭐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지. 저항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정부를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열강들이 과거에 뭐 해외 영지라고 그러지. 그쵸. 그런 것들을 다 독립을 시켰잖아. 그게 인도주의적으로 그런 목적에서 독립시켰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시킨 거야. 그럼 아빠는 키신저가 제안한 그 방안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너무 돌직구다. 내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제 러시아가 일부 가져간다면 굉장히 저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도 동남부 쪽으로, 북서쪽은 뭐 친서방이지만 동남부 쪽으로는 친러시아의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거든.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쪽에 키르키우라는 그런 도시가 있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는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데사라고 있어. 저 밑에 남서부 쪽에 오데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항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남동부 쪽, 이쪽은 친러시아를 생각을 가진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 근데 뭐 아무리 친러시아 세력이 많다고 해도 그게 뭐 러시아 땅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수용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 이전에도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라든지 이른바 돈바스 지역에서는 나는 러시아인이 되고 싶다라고 아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 반군이지, 반군의 역할을 하고자 직접 총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 근데 조금 아까 아빠가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완전히 인정한 정부가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루간스크라든지 아니면 도네츠크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지금 와서 푸틴의 행동을 정당화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문제야. 앞으로의 중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진핑이 만약에 푸틴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하면서 대만을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G7이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9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통해서 군사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장시키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대만 침공과 같은 파국적인 오판을 하게 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이건 푸틴이 전략적 오판을 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들어봐도 G7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 나도 그게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이긴 해. 하지만 매사가 그렇잖아. 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최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엔 차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러시아의 핵 능력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대개 한 10대 9 정도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력 차이로 봤을 때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 일단 핵폭탄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핵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폭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핵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한 거야. 이 네 개를 가지고 있을 때 핵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보는데 러시아는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르본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지옥의 폭탄이거든.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구닥다리 폭탄보다도 무려 3,300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지옥의 폭탄이라고. 이런 능력을 가진 러시아를 궁핍하게
만들어서 괜한 위험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이제 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모욕하려고 들면 안 두 번 된다. 그랬어, 두 번.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키신저가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분할론도 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는 이해가 가기는 가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기는 가요. 그치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인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뺏겨온 것도 짜증이 나는데 자신들의 영토까지 분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인 젤렌스키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은 아니야. 처음에는 사실은 러시아가 무서웠지. 막 밀고 들어올 때는 수세에 몰 땐 무서웠었지. 그때는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번 이렇게 만났었잖아. 그 우크라이나 쪽 대표하고 러시아 대표하고 만났었잖아.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 일단 군대를 철수를 해라.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 러시아 쪽에서는 그랬겠지. 돈바스 지역을 내놔라. 크림반도 다 우리가 그냥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고민이 좀 컸을 거야. 안 그러면 국민들의 희생이 클 것이고 그렇다고 뚝딱 띄어서 준다는 것도 자기는 월권이잖아. 국민들이 아니잖아. 자기 자신은. 국민들의 대표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 계속 무기 대조 뭐 이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거든. 또 몇 군데 전쟁에서 또 혁혁한 또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요번 나토 회의에서 젤렌스키가 연설 한번 했었지. 아주 그냥 닦아놓고 얘기를 했어. 한 달에 50조를 달라. 지금 러시아에서 키위에 도달하는 그 거리보다도 키위에서 마드리드에 도달하는 거리가 더 가깝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정복당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남유럽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무시무시한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말이야 이수야. 지금 서방이 계속 모이고 있거든. 모여가지고 무슨 모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만약인데 서방 여러 나라들이 키신저의 우크라이나 분할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중지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봐. 그랬을 경우에 서방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젤렌스키가 과연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말을 안 듣겠다 그러면 무기가 끊길 수도 있겠죠. 무기도 끊길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하고 대적해볼 방법이 없어. 계속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고. 정말 이건 슬픈 얘기야. 슬픈 얘기지만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 말을 무조건 거절할 처지도 못 된다라는 거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돈바스 지역은 정말 칠러가 더 많아. 훨씬 더 많이 살아.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계속 영토로서 고집을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지. 어쨌든 서방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젤렌스키가 계속 거절하기에는 지역적인 특성 자체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느닷없이 저요? 네. 내가 국제정치 쪽에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구한테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할 정도의 자격은 없어. 나는 금융 전문가잖아. 내 생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지. 그 외에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어. 참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단두대를 만든 사람은 결국 단두대에서 죽었어. 근데 그 크림반도 말단에 얄타라는 곳이 있거든. 그 얄타라는 곳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가르게 했던 결정적인 얄타 회담이 있었던 그렇지. 곳이죠. 그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결국은 그들도 뭔가 서방에 의해서 땅덩어리가 갈리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참 이상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지. 처음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도 몰랐고 또 희생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게 될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요.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저의 얕은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죽는 사람이 없이 전쟁이 끝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안이든지 빨리 도입이 돼서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 정세겠죠. 전쟁 결사반대. 어쨌든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도 안 좋으니까 인사는 밝게 하고 끝내야겠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웃어. 하트.